트럼프 세력은 미국이 온 세계 일에 다 끼어들어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럴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의 일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미국은 미국의 고민거리에 집중하게. 동아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동아시아의 최대 고민, 최대 과제는 뭐냐? 그거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에요. 애초에 바이든 정부도 그 트럼프 정부의 그런 대중 입장을 물려받아서 정책을 해왔던 거고, 이제 트럼프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견제적 입장을 할 겁니다. 다만 그게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는 없어요.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할 사람들을 보면 중국과 전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대화도 하고 사업도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캠프에서 안보 정책에 큰 역할을 할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북한 문제에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공화당의 집권 계획서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그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이 각 지역의 안보에 나서지 말고 동맹국들이 재래식 억제를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래식이라는 말은 핵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역할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핵 억제력으로 좀 도와주겠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처지에 적용을 해보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알아서 해라. 지금 우리는 중국을 다루는데도 다소 힘이 붙인다. 병력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고 배도 모자라고 그런 상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일 말고는 꼼짝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어딨니? 이런 게 미국의 어떤 외교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깊은 속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이제 북아시아 전체의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2004년에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미국이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군이 한반도에만 묶여있는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미국에는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역할은 적은데 중국에 너무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받을 위험만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And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entire dictionary of words is the word tariff. I love tariff. 그 트럼프가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적용하겠다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조짐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 이제 무비자 입국 카드를 던진 거고 한국만 뭐 결심하면 된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것 같고.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죠. 카드를 던졌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이라는 카드를 던져놨는데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한중 관계 개선하자. 한국만 결심하면 돼. 우리는 손을 내밀었어. 이걸 잡든지 말든지는 너희들한테 지금 공이 넘어간 거야. 이런 제스처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건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내 정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전체주의 국가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축과 맞선다는 그런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 왔잖아요. 그런데 국내적으로 그런 현 정부의 그 정치적 입지가 지금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외교안보적 생각은 중국의 손을 잡자.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틀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위험해지는 길이다. 특히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내민 손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미국은 혈맹이고 중국은 이웃입니다. 이웃하고 불편한 관계로 막 싸우면서 지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중국의 손을 잡더라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게 중국의 손을 잡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골치가 아플 수 있는 국면은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에 갇히지 말자, 중국의 손을 잡자 이런 분들이 외교안보 정책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본에서 반한적인 우파가 들어설 경우에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결국 중국으로 끌려 들어가는 중국이라는 중력을 가진 블랙홀에 끌려 들어갈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너무 공들이지 말고 미일 안보를 강화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포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일 간에 어떤 그 포진이 된다면 상당히 좀 이제 골치 아프고 복잡한 상황이 다시 전개될 수는 있습니다. 중국 얘기긴 한데 중국은 갑자기 그 카드를 던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사실 뭐 한국 정부와 뭐 상의가 되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국제적인 고립을 좀 해소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하고 북한이 중국과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기 편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미국과 갈등을 빚을 요소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더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면 한국이 핵무장하고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는 것은 어떤 때일까 라는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전략적인 부담을 한국이 상당 부분 떠안아 준다면 그렇다면 동의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등 핵을 가진 대국들을 미국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북한도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한국의 핵이 나누어져 준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의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의 핵이 북한에 대한, 북핵에 대한 억제력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중국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그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이 핵무장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드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드는 공격 무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이 당시에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미동맹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일정 부분 부담해 주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사드 때보다 몇 배 더 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동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거는 한미 동맹이 불신의 끝으로 가서 사실상 와해되는 경우. 그래서 한국이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떤 비용을 치르고라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이 그때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크게 끊는 기제가 되니까 그런 한국의 핵무장은 뭐 중국이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 상황인가? 그런 식으로 미국과 척을 지는 상황이 그렇게 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요. 서태평양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방위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일본입니다.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요. 태평양을 건너왔을 때 중국 쪽을 크게 싸고 있는 육지들,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일본과 갈등할 수 있는 나라라면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편하게 생각할까요? 더군다나 국내에는 이제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북이 핵전력을 합쳐서 일본과 맞서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미국도 모르지 않아요. 그럴 때 과연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핵무장을 용인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 문제 또는 뭐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문제든 뭐든 간에 한반도 문제를 볼 때 북한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 남북 관계로 틀을 좁혀놓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우리 편한 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제대로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트럼프는 돈만 밝히는 사람이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트럼프랑 협상하기가 오히려 편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이해가 멈추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볼 때 한미 동맹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베풀어주는, 지켜주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당하다라는 정서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책이라는 게요. 어떤 나라의 구성하는 그 인구가 바뀌면, 세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같이 피를 흘리고 싸운 전우라는 뜻인데 우리가 실제로 전투병을 보내서 미국과 함께 싸운 기억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 서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겉으로 공식적으로 나이스하게 보여야 될 때는 혈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들의 속내에서는 과연 한국이 혈맹으로서의 값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타고 들어온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한미 관계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저쪽을 이해를 하려면 저쪽 내부의 시각으로 그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그쪽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